왕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양반도, 선비도, 제사상도 고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피를 묻힌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존재, 그들이 칼을 내려놓는 순간 조선의 식탁은 비고 군대의 가죽 갑옷은 사라지고 제사는 멈춥니다. 필요할 때는 찾고 끝나면 밀어내던 사람들, 조선이 외면한 이름, 백정.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 한양 성박광이문 근처.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날이 밝기 전,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 2시간. 오늘 시장에 걸릴 고기, 양반과 제사상에 오를 육포, 훈련도감, 군사들의 갑옷이 될 가죽. 모두 이 칼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칼을 쥔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사람들은 그를 백정이라 불렀습니다. 백정. 한자로 쓰면 백성, 백, 고을정. 백성 중에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평범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하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도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같은 글자, 완전히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마을 한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성박, 강 건너, 산 너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백정촌이라 불리는 집단 거주지에서 그들은 모여 살았습니다. 한양에는 광희문 밖, 전주에는 다가동, 대구에는 성박 북쪽. 도시마다 백정들이 모여 사는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들이 잡은 고기가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난전이 아닌 정식 도가, 즉 관어 시장입니다. 조선 정부는 백정들에게 도축과 육류 판매의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함부로 소나마를 잡을 수 없었죠. 경국대전에 명시된 공식 규정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가축은 조선에서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소는 농사의 근간이었고 말은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함부로 잡았다간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군사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통제했습니다. 도축은 허가제, 유통은 독점제. 그 체계의 실무자가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로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는 부정하다. 유교 경전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말이지만 조선 사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자가래는 제사를 중시했고 제사에는 고기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를 잡은 사람은 제사상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같은 방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1681년 숙종 7년 한 백정이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시험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는 문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분이 천하여 응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전 어디에도 백정의 과거 응시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관례였습니다. 명문화되지 않은 차별. 그것이 더 견고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양반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없었습니다. 서당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혼인은 당연히 같은 신분끼리만 가능했습니다. 조선 후기 호적 자료를 보면 백정 집안의 혼인은 거의 예외 없이 백정 집안과 이루어졌습니다. 신분 상승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백정 아무개 혹은 화척허츠 아무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화척, 뻐들고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백정을 낮춰 부르는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일상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죠. 개백정, 백정놈. 직업을 가리키는 명사가 곧 유기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없이는 조선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조선 조정은 급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야 했고 무엇보다 갑옷이 필요했습니다. 철갑은 무겁고 수량도 부족했죠. 그래서 찾은 것이 가죽 갑옷, 피갑이었습니다. 소가죽을 열어 겹겹쳐 만든 갑옷. 가볍고 튼튼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백정들이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무도질하고 재단하고 꿰매는 일.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피장색, 가죽 장인을 급히 동원하여 군기를 제작하게 하라. 피장색, 바로 백정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영. 조선 후기 새로 만들어진 군용들은 모두 막대한 양의 가죽 장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갑옷뿐 아니라 투구, 화살통, 방패, 신발까지 전부 가죽으로 만들어졌죠. 그 공급망의 시작점에 백정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백정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군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직접 싸우는 병사가 아니라 후방에서 군수품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죠. 대신 그들은 도축 독점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거래였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 그 대가로 주어진 생계수단. 하지만 존중은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양반가의 제사상에는 반드시 고기가 올라갔습니다. 주자가래에 따르면 제사에는 육류, 어류, 과일이 모두 갖춰져야 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달고기. 계절에 따라 종류는 달라졌지만 고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고기를 준비했을까요? 제사를 일주일 앞두고 양반가의 종이 백정촌으로 향합니다. 미리 주문한 고기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부위별로 지정합니다. 양지머리 한 근, 사태 반 근, 갈비 석 점. 백정은 정확히 잘라서 내줍니다. 깨끗하게 핏물을 빼고 지방을 다듬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를 받아온 종은 대문 밖에서 멈춥니다. 백정이 만진 고기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에 씻습니다. 소금으로 문지르기도 합니다. 정화, 의식이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백정이 직접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설령 양반가의 잔치에 고기를 납품하더라도 백정은 뒷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돈을 받을 때도 직접 손을 맞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놓으면 종이 집어가는 방식이었죠. 고기는 먹되 그 고기를 만든 사람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정들의 기술은 정교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해체하는 데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목을 찔러 피를 뺍니다. 피가 고기에 남으면 상하기 쉬웠으니까요. 그 다음 가죽을 벗깁니다. 칼집을 내는 위치, 칼을 넣는 각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죽에 흠이 가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내장을 꺼낼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쓸개가 터지면 고기 전체가 쓸모없게 됩니다. 뼈와 살을 분리할 때는 관절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힘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뼈의 틈을 따라 칼을 넣는 것이죠. 부위별 명칭도 세밀했습니다. 양지머리, 사태, 치마, 업진, 홍두깨. 부위마다 용도가 달랐고 가격도 달랐습니다. 국거리로 쓸 것인지, 육포로 만들 것인지, 구워 먹을 것인지에 따라 잘라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대대로 전해지는 지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장인 체계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다른 장인들은 장이라는 호칭을 받았지만 백정들은 그저 백정으로만 불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달랐습니다. 18세기 한양의 육류시장, 이른바 난전이 성행하던 시기입니다. 공식 시전 상인들이 독점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백정들은 나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급을 끊어버리면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1737년, 영조 13년, 한양의 백정들이 집단으로 도축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세금 때문이었죠. 시장의 고기가 끊기자 조정이 당황했습니다. 결국 백정들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도축을 재개하도록 한 것이죠.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백정배들이 고기를 팔지 않으니 시장이 텅 비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백정배. 낮춰 부르는 호칭이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주의 경우 백정들은 육주인이라는 이름으로 고기 유통을 독점했습니다.
관청에서 필요한 고기도 그들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었죠. 대구, 상주, 진주. 주요 도시마다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백정들이 상당한 경제력을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경상도 지역 호적을 보면 일부 백정 가구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무일푼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801년 순조 1년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백정 출신 한 사람이 양반 행세를 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족보를 위조하고 갓을 쓰고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발했고 그는 곤장을 맞고 추방되었습니다.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분수를 넘었다. 필요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술자였지만 장인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경제력이 있어도 신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회는 백정들이 만든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을 식탁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은 30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1894년 7월 어느 날 고종은 조칙을 발표합니다.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가보개혁이었습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법전에서 양인, 천인이라는 구분이 지워졌습니다. 백정들은 환호했을까요? 서류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도 평민이었습니다. 호적에 백정이라고 적히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이 백정 집안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이름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가 생겼습니다. 신식 교육기관이었죠.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정 출신 아이가 학교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00년대 초반 경상도 한 지역의 기록입니다. 백정 집안의 아이가 서당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다른 학부형들이 집단으로 항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앉힐 수 없다. 결국 그 아이는 서당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관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부터 상업이 급격히 발달했습니다. 도시가 커졌고 인구가 늘었고 고기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19세기 들어서는 쇠고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만기요람 1808년 순조 때 편찬된 행정 편람입니다. 여기에는 한양의 육류 시장 규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도축되는 소가 수십 마리에 이른다. 18세기 중반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수요가 늘자 백정들의 경제적 위치도 변했습니다. 특히 개항 이후였습니다. 1876년 부산항이 열렸습니다. 이어서 인천, 원산.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서양식 식당이 생겼고 정육점이 늘어났습니다. 누가 그 고기를 공급했을까요? 여전히 백정들이었습니다. 1880년대 인천의 한 기록을 보면 일본인 정육점 주인이 조선인 백정과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일정량의 쇠고기를 공급받는 조건이었죠. 가격은 기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법 큰 돈이요. 어떤 백정들은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소를 직접 사육하기 시작했죠. 도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운영하고 도매상을 하고 심지어 정육점을 차렸습니다. 신분은 여전히 낮았지만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1900년대 초 대구의 한 백정은 수십 마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소 한 마리 값이 쌀 수십 가마니에 해당했으니 결코 작은 재산이 아니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돈이 생기자 차별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돈은 있어도 상놈이다. 양반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혼인은 여전히 같은 계층끼리만 이루어졌습니다. 부자 백정이 양반 집안에 혼담을 넣으면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이 시작됩니다. 일제는 조선의 신분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적의 신분을 표기하지 않았죠. 법률상으로 백정이라는 계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제는 백정들을 도축업자로 분류하고 허가제로 관리했습니다. 위생검역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독점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었죠. 일제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육류 시장을 통제하려면 백정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으니까요. 1920년대 들어서면서 백정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형평운동이었습니다. 1923년 4월 24일 진주 백정 출신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강상호, 이학찬, 장지필. 그들은 조선형 평사를 창립합니다.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인습을 개혁하고 참된 인간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만에 지부가 수십 개 생겼습니다. 회원이 수천 명에 달했죠. 서울, 대구, 부산, 평양. 대도시마다 형평사 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첫째, 호칭 개선. 백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도축업자나 정육업자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둘째, 교육권.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셋째, 혼인의 자유. 신분을 이유로 혼담을 거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건한 요구였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923년 여름, 밀양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형평사 회원들이 마을 장터에서 연설을 하려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막아섰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지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양쪽 모두 다쳤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형평사 회원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면 기존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것들. 여전히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형평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신문을 발행하고 야학을 열고 강연회를 조직했습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1930년대 들어서면서 운동은 분열됩니다.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죠. 온건파는 교육과 계몽을 강조했고 급진파는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며 계급 투쟁을 주장했습니다. 일제는 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색채를 띤 활동은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전시 체제로 들어가면서 형평사는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백정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고적에서 신분 표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백정이라는 계층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알고 있었고 아버지 세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안이 원래 백정이었다. 결혼할 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취직할 때 은근슬쩍 확인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느렸습니다. 법은 하루 만에 바뀌어도 편견은 한 세대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세기는 흘러갔습니다. 2025년 오늘, 백정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시대 도축업에 종사하던 천민 계층. 과거형입니다. 사라진 직업, 사라진 신분. 역사 교과서 한 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삼겹살, 갈비, 소고기. 부위별 명칭, 손질법, 숙성 방식. 모두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축적한 기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우를 22개 부위로 나누는 방식, 갈비를 LA식으로 써는 방법, 육회를 만들 때 쓰는 칼질. 그 모든 것이 백정들의 지식 체계였습니다. 정육점 주인들 중 일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백정이었다는 것을요.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냥 정육점 사장님이니까요. 하지만 침묵이 곧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990년대였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경상도 어느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옛 백정촌이 있던 자리였죠. 마을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백정들이 살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 집들이 있었어. 지금은 흔적이 없네요. 다 헐렸지. 1970년대에 재개발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기억 안 해. 아무도 기억 안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어르신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집이 백정집이었는지, 누가 유명한 도축업자였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해지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까요? 백정은 단순히 차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조선 사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조선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양반부터 평민까지 제사상에, 잔치상에, 일상의 식탁에 고기가 올랐습니다. 군대는 가죽 갑옷을 입었고 관청은 가죽 물품을 사용했습니다.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을 한 사람들을 사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되 천하게 여겼습니다. 의존하되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백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두장이, 염색공, 광대, 무당. 조선시대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서도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았지만 사회는 그들을 주변부로 밀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교적 명분론 때문이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부정하다는 관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더 구조적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는 위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선이 필요했죠. 누군가는 아래에 있어야 다른 누군가가 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백정은 그 선 아래에 놓였습니다. 사회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했습니다. 기록은 많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1730년대 평안도 어느 마을. 백정들이 집단으로 도축을 거부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에 항의하는 방식이었죠. 관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1920년대 형평운동. 수천 명이 조직에 가입했고 전국적으로 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문도 발행하고 거리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들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꾸려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은 바뀌었습니다. 1894년, 1945년. 두 번의 큰 전원점을 거쳐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식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한 세대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0년대를 사는 우리는 누군가의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육점 주인이든, 의사든, 청소부든 그저 하나의 직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도 어떤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노동을 천하게 여기지 않나요? 말로는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열을 매기고 있지 않나요? 배달 노동자, 요양보호사, 환경미화원, 건설 노동자. 우리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팬데믹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 없이는 사회가 멈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백정의 역사는 묻습니다. 필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사회를 지탱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정당한 존중을 보내는가? 백정들은 300년 넘게 조선 사회의 식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진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라는 호칭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를까요? 어떤 노동은 전문직이라 부르고 어떤 노동은 단순 노동이라 부릅니다. 어떤 일은 커리어가 되고 어떤 일은 그냥 일이 됩니다.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백정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도축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의사, 교사, 회사원, 자영업자. 이제는 아무도 조상이 백정이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승리일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분의 족쇄는 끊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백정이라는 단어를 욕으로 사용하니까요. 개백정같이 군다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니까요. 언어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백정 연구는 부족하다고. 자료가 없어서입니다. 그들은 글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일기에는 백정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람, 밤새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백정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반복됩니다. 필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의존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태도, 혜택은 누리되 그 혜택을 만든 사람은 외면하는 모순. 조선은 300년 동안 그 모순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백정들이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23년 형평사 선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난 사람이다.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을 뿐이다.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을 얻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났지만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 사람이. 백정의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노동을 한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감사를 표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백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정을 만들었던 시선은 사라졌을까요? 그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300년 전 백정들은 새벽에 일어나 칼을 갈았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사회가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편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백정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인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